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주차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국제기업 환경론적 관점에서의 강의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오늘은 법이죠. 법 정치적 환경, 그죠? 법 정치적 환경을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적 환경하고 법하고는 이렇게 굉장히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법과 정치적 환경을 같이 묶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정치적 환경은 우리 경제적 환경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1990년대 이전에 어땠어요,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한 그룹, 그죠?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소련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이념을 가진 국가 한 그룹,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두 개 그룹으로 해서 대립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교수님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어땠냐면 여러분, 공산주의 정치 이념을 가진 국가는 다 적대국으로 인식을 했어요. 적국. 그리고 가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갈 수도 없고 교류가 전혀 없죠. 그죠? 공산주의 국가는 서로 적이에요. 적. 그죠? 세계가 그렇게 양분돼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우리가 냉전 시대, 콜드워 이렇게 얘기하죠. 콜드워. 근데 그게 1990년대 초반에 고르바초프라는 소련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서기장이라고 해요. 서기장. 국가 원수인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개혁 개방, 그죠? 페레스트로이카, 로이카와 그다음에 글라스노스트를 표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개혁이죠, 여러분.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데 개혁과 개방 정책을 표방을 해요. 근데 개혁은 정치와 경제의 개혁을 의미하고요. 개방은 그렇죠? 정보, 언론, 문화를 말해요. 이걸 표방하면서 또 정치적인 이념으로 맞섰던 그죠? 하나의 큰 종주국인 소련,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를 하게 되죠. 붕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정치적인 이념이 이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시장 경제 체제,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계획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세트화돼서 움직이는 개념이었는데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종주국이 붕괴되고 나서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을 추종하던 그 위성 국가라고 하죠. 위성 국가.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그랬는데 동유럽 국가들도 차례대로 붕괴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부 차츰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다른 나라에 이렇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정치 체계에 의해서 리스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죠, 여러분. 이미 한쪽 축이 없어요. 예전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인 것만 자체만으로도 리스크가 있었죠.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나 베트남은 어때요, 여러분? 아직도 사회주의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계획경제 체제를 버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거죠. 퓨전이죠, 퓨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일부 있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정치 체제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거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시대의 정치적인 리스크라 함은 그 국가 내에서의 어떤 법률을 갖고 있는지 또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재가 많은 국가도 있고 어떤 국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외국계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국가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제반 요건들이 그 나라의 정치적, 법률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환경들이 우호적인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우호적인 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곳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는 어떨까요, 여러분? 일단 우호적이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진출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전략적 시장으로 반드시 진출해야 될 그런 중요성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장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 된다면 그 현지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겠죠. 줄이는 방법. 그래서 정치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선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언제 또 해외 시장 진출 방법에서 교수님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들어가죠.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서 좀 망설여지는데 근데 반드시 가야 되는 나라야.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혼자 투자하지 않고 현지국에 나의 정치적 리스크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죠?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파트너를 찾아서 뭘 한다? 합작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합작 투자 들어가서 나는 열심히 나의 역량을 펼치고 내가 떠안을 수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는 그 합작 투자 파트너가 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외국계 기업이 들어갔는데 그 나라의 기여도가 높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국가에 갔는데 그 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해당 국가가 외국계 기업인 우리 기업한테 굉장히 의존하는 거야. 의존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부러 그 외국계 기업을 기업 활동을 못하게 일부러 방해하거나 못 살게 했거나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왜냐면은 저거 외국계 기업인데 우리나라 국민들 고용 창출도 많이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 수출 활동으로도 잡아주고 외화도 많이 벌어다주고 이렇게 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도 알려주고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일부러 괴롭히거나 쫓아내는 정치적 리스크를 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더 잘해주죠. 그런 방법이 있죠. 일례로 어때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했는데 베트남에서 어때요?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수출도 많이 해주고 베트남 시장, 베트남 국민들 고용 창출도 많이 해주고 기술도 알려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리스크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시장에 갔는데 내가 누구나 특히 이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는 더 그래요, 여러분. 외국계 기업에서 그냥 막연한 베타 심리, 그죠? 베타 심리, 그다음에 뭐 적대시 이런 경향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는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현지 사회 문화에 대한 좀 이해를 바탕으로 그네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좀 많이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네들이 좀 경제 인프라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리나 도로도 놓아주고 또는 학교 교육에 좀 장학금도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국가의 문화가 특정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데 이렇게 스폰서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국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국민과 자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도움을 주는 선량한 어떤 우리 국가의 일원과 같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 정치적 리스크를 좀 해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정치적 리스크를 담보로 해서 또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 상품도 있고 또는 아니면은 한 국가에 너무 우리가 해외 시장 매출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다양한 국가에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한 국가에서의 리스크를 좀 많이 해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고 정치적 리스크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용. 몰수. 그다음에 점진적 수용. 그다음에 경제적 간섭. 또 그다음에 뭐가 있나? 민족주의, 뇌물과 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외국계 기업이 특정 국가 시장에 가서 정치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수용 몰수 이런 거는 어떨까요? 수용하고 몰수는 외국계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걸 그 국가에서 못 뺏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는 좀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겠죠. 이거를 뭐 그냥 외국계 기업을 그 국가에서 그냥 야 너네 내가 다 빼앗고 그냥 내쫓아버린 이런 경우는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저쪽 덜 발달된 국가, 남미 국가나 이런 데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란이 심한 국가, 테러가 심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좀 적죠. 그리고 이런 게 예상되면 아예 투자를 안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경제적 간섭이라든지 어떤 그 관료가 부패해서 뇌물과 부패, 이런 걸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리스크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모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돼요. 뭐 합작 투자를 한다거나 선량한 현지 시민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현지국의 자기 기업 의존도를 높이거나 하는 것들이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법적인 성격을 좀 얘기할까요? 법적인 성격은 해당 국가의 법체계와 더불어서 법체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관할권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크게 법은 여러분 성문법 체계 국가하고 그 다음에 판례법, 관습법이라고 하죠. 관습법 또는 불문법 이렇게 되게요.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 법 체계가 다른 거에 따라서 해당 그죠? 상행위를 하거나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성문법 체계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 기업이 국제 경영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만약에 법 체계가 다르면은 한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법 체계가 있냐면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 여러분 이슬람법을 적용해요. 이슬람 국가는 어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같아요. 그리고 법 체계도 따로 이런 법률이 아니라 종교법이 그 나라의 사회와 정치를 통치하는 그런 법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 체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죠? 기업 경영에 적용받을 수 있는 어떤 사안들이 다 달라지고, 특히 마케팅에서 여러분 제품을 만들거나, 그죠? 또는 가격을 정하거나, 또는 마케팅 촉진, 프로모션, 촉진 활동, 광고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유통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 조항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품에 따라서 특정 국가는 법률적으로 용기, 포장 용기의 규정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제품 패킹에 쓰여지는 문구, 언급되는 문구가 또 요건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죠. 또는 어떤 국가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쟁 제품과 비교를 금하는 것도 있고, 또 과도하게 신뢰할 수 없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카피 문구 이런 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장 품질이 우수한 이런 식의 어떤 문구를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는 이런 거죠. 이슬람 국가 같은 데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성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항공사에 첫 출항을 기념하는 광고를 냈다. 한국이 여승무원이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장면을 신문에 내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성이 대낮부터 얼굴을 내놓고 술을 권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뭐 돼지고기를 같은 제품을 뭐 이렇게 선전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가격도 뭐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 안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 재판매 가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없어졌죠. 예전에 과자 같은 데 보면은 권장 소비자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그 의미도 사실은 설명하려면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생략을 합시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에 이 법적인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조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중재가 있고요, 소송이 있죠. 소송. 조정은 뭐예요, 여러분? 장사들끼리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제3자, 객관성을 갖고 있는 3자한테 야 우리 이런 문제인데 네가 판단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은 원만하게 조정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서로가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중재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안 됐을 때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중재원이나 그 기관에 의뢰를 해요. 그럼 조정과 같이 제3자가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중재안을 따라야 되는 그 의무, 법적인 어떤 그 통제력이 있게 돼요. 소송은 어때요? 조정 중재로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가요. 소송은 뭐예요? 법원의 힘을 빌리는 거죠.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개인도 어때요? 트러블이 생기죠. 층간소음이 있거나 개인이 싸우다가 서로 화해하면 끝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기업도 소송 가죠. 애플과 삼성 소송했었죠. 소송 가면 어때요, 여러분? 안 돼요. 소송 가면 다 손해예요. 소송 가면 승소가 패소, 승자와 패자가 별로 구별이 안 돼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 기간도 오래되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소송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가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소송에 휘말리고 언론에 노출 방송이 되면 야, 그 기업 문제 있나 보다 하고 이미지가 깎이게 돼요. 복구가 안 돼요. 몇 년 동안 소송해서 우리가 잘못이 없는 거로 판정이 나도 그동안에 언론에 노출되면서 부정적으로 각인된 이미지는 복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법률적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했지만 국제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법률도 이렇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고 국가별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정치 법 환경을 중심으로 환경론적 관점은 마치고 다음 주에 13주 차에는 우리가 아웃소싱과 그다음에 수직적 통합, 14주 차에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을 끝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 차에 뵙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